인간 본성의 법칙, 법칙 2. 자기 도취의 법칙, 자기애를 타인에 대한 공감으로 바꾼다 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과 교감하고 사회적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바로 공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우리에게 인생 최대의 과제는 이 자기애를 극복하고 감수성을 내 안이 아닌 밖으로 타인을 향해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동시에 우리 중에 해로운 나르시시스트를 알아볼 수 있어야만 그들이 꾸며낸 연극에 휘말리거나 그들의 시기심에 독살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관심에 목마르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관심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다. 우리는 뼛속까지 사회적 동물이다. 당신이 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그 첫 번째 동기는 언제나 관심에 대한 욕구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관심에 대한 갈증을 충족시키려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한다. 다 함께 나눠 갖기에는 관심이 너무 적다는 문제 말이죠. 어릴 때부터 이런 딜레마에 직면했던 우리는 꽤 쓸만한 해결책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바로 자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아란 우리를 위로해주고 내면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느끼게 해주는 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자아는 나의 취향과 의견, 세계관, 가치관으로 구성됩니다. 자아가 적정선에서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우리 손에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아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에너지는 내부를 향하게 되지요. 내 관심의 중심은 내가 된다. 누구나 반드시 겪게 되는 나는 혼자라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자아에게 돌아가 나 자신을 달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고 기분이 우울할 때 자기애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며 심지어 남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자아상은 마치 보일러의 온도 조절 장치처럼 의심과 불안을 조절하도록 도와주고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 남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에게는 바로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아상은 대개 무의식의 수준에서 활동하는데요. 그 온도 조절 장치가 작동하는 과정은 우리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작동 원리를 머릿속으로 가장 잘 그려보는 방법은 오히려 통일된 자아상이 없는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바로 심한 자기 도취자들 말입니다. 심한 자기 도취자들을 잘 살펴보면 거의 언제나 방치되거나 옥죄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돌아갈 자아도 자존감의 토대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살아있고 가치 있다고 느끼려면 전적으로 타인이 주는 관심에 의존해야 하지요. 심한 자기 도취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 행동 패턴이 있는데요. 그들은 모욕을 당하거나 누가 도전해올 경우 방어책이 없습니다. 내면에서 그들을 달래주거나 그들의 가치를 인증해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청난 분노의 반응을 보이고 복수심에 불타며 자신은 죽어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는 자신의 불안을 누그러뜨릴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 일이 터지면 그들은 자신을 상처 입은 희생자 취급해서 남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심한 자기 도취자들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흔히 남들을 자신의 연장선상으로 봅니다. 소위 자기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들에게 사람은 관심과 인정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입니다. 그들은 남들을 자신의 수족처럼 마음대로 부리려는 욕구를 갖고 있고요. 연애를 하게 되면 상대가 서서히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만듭니다. 연애 상대의 관심을 받는 데에 경쟁자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심한 자기 도취자 중에서 재능이 뛰어난 일부는 일에서 구원을 얻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일에 집중시켜 그 업적을 통해 그토록 갈망하는 관심을 얻게 됩니다. 심한 자기 도취자와 연인이 된다면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며 배우자가 된다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모든 일의 중심은 자신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 해결책은 일단 그들이 심한 도취자로 확인된 이상 방해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심한 자기 도취자들 중에서도 특히 더 위험하고 해가 되는 유형이 바로 자기 도취적 리더입니다. 이들은 남들이 감히 하지 못할 말이나 일을 하기 때문에 대단하고 실력 있어 보입니다. 어쩌면 혁신적 제품에 대한 비전이 있을 수도 있고 워낙 자신감을 뿜어내기 때문에 자신의 비전을 실현시키도록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이용하는 데 달인입니다. 만약 이들이 성공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준비가 갖춰진 셈이지요. 이런 그들에게 감히 누가 이의라도 제기한다면 그들은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심한 자기 도취자 특유의 분노를 내놓기 쉽습니다. 이들은 과민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오직 그들 뿐이죠. 이들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조직은 결코 안정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짜임새 있는 조직이나 회사를 만들지 못하고요. 모든 게 반드시 본인을 거쳐가야 합니다. 누구랄 것 없이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이 그들의 자기 대상이기 때문에 그 모두를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의 초점을 맞춰 확실한 한 가지를 창출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자존감이라는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한 자기 도취자는 완전히 자기 안에 파묻혀 있고 거의 늘 언제나 기준이 되는 지점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잠시 어떻게 남들과 교류가 이루어지더라도 상대의 말 한마디의 행동 하나에 불안이 다시 치고 올라올 테고 그들은 저 아래로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인간 본성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심한 자기 도취자라는 현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극적인 상황을 조장하고 우리를 그들의 목적에 사용할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유해한 사람들을 우리는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전세를 역전시켜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데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둘째, 자신의 본성에 대해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 도취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첨에 약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아를 창조하는 것은 건강한 성장 과정의 하나이고 거기에 어떤 오명을 씌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자존감이 없다면 우리는 깊은 자기 도취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우리의 본성을 부정하려 하거나 남보다 더 이타적인 사람인 척 하려고 든다면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자기 도취자가 되기 위해 변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건강한 자기 도취자는 상처를 입거나 모욕을 당해도 남들보다 빨리 회복합니다. 남들의 인정도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한계가 있고 단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단점을 웃어넘길 수 있으며 모욕적인 말도 굳이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큰 그림에서 볼 때 여러모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들의 자기애는 더 현실적이고 온전합니다. 이렇게 내면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들은 더 쉽게, 더 자주 외부로 관심을 돌립니다. 그 관심이 향하는 곳은 둘 중 하나, 종종 둘 다입니다. 첫째는 관심과 사랑을 일로 돌려서 훌륭한 예술가, 창작자, 발명가가 되고요. 외부를 향한 일에 대한 관심이 강렬하기 때문에 이들은 모험을 해도 자주 성공하고 그를 통해 꼭 필요한 관심과 인정도 얻습니다. 건강한 자기 도취자의 관심이 향하는 다른 하나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감 능력이 발달해 있지요. 공감은 앞서 말했던 눈금의 제일 꼭대기 혹은 그 위에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말하자면 온전히 타인에게 빠져드는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좀 더 자신감이 생기면 우리는 외부로 관심을 돌릴 수 있고
남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이런 능력을 재발견하게 되지요. 이런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종종 예술, 과학 분야, 심리치료, 최고위급 리더 등으로 활약하며 사람들을 탁월하게 관찰합니다. 지금은 이런 공감 능력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2000년 이후에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은 기술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겠지요. 인간의 뇌는 사회적 교류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에 맞춰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의 지능이 급격히 좋아진 데는 바로 이 복잡한 사회적 교류가 크게 한몫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줄어들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뇌에 부정적 영향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회성이라는 근육이 위축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서구의 문화는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최고의 가치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 몰두를 더욱더 부추깁니다. 남들은 나와 다른 관점을 가졌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욕망도 생각도 같지 않은데 말이죠. 우리는 이런 추세를 거스르고 공감 에너지를 창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스펙트럼의 양쪽 극단으로 갈수록 나름의 이유로 가속이 붙기 쉽습니다. 깊은 자기 도취는 우리를 점점 더 깊이 가라앉게 만들지요. 현실과의 유대가 약해지면서 일도 인간관계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공감은 정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관심을 외부로 돌릴수록 긍정적 피드백이 계속해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당신 주위에 더 많이 머물려고 합니다. 공감 근육이 발달하고 업무 성과가 더 좋아지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관심을 노력하지 않아도 받게 됩니다. 공감은 위쪽으로 작용하는 긍정적 추진력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지요. 공감 능력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감적 태도, 본능적 공감, 분석적 공감, 공감 기술. 공감적 태도. 공감은 타인과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정말로 남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늘 생각하며 지내는 것이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는 오히려 내가 아주 무지하며 타고난 나의 편향 때문에 사람들을 부정확하게 판단할 거라고 가정하는 태도입니다. 새로운 시선에서 본다는 것은 유연하고 열린 태도이며 창조적 에너지와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더 많은 가능성과 대안을 기꺼이 고려하려고 마음먹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공감 능력을 개발하면 창의력 역시 향상될 것입니다. 이런 태도의 변화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곳은 바로 수많은 일상 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는 정도인데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상대가 한 말 혹은 말하지 않았으나 내가 감지한 내용을 상대에게 그대로 들려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가 나에게 어마어마한 매력을 느끼는 효과까지 누리게 될 것이죠. 이런 태도는 내가 나 자신에게 허용하는 것만큼이나 상대를 너그럽게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는 나를 그렇게 만든 환경을 탓하면서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면 그 사람의 결함으로 보는데요. 마치 상대의 인격이 불완전해서 그런 행동이 나온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귀인 편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편향을 이겨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감적 태도가 있으면 남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 주변 상황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대할 때와 똑같이 상대도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을 거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공감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 여부는 당신의 자기애가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느끼거나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면 타인에게 몰입하고 공감하는 순간의 깊이가 아주 얕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흠결까지 포함해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흠결이 또렷이 보인다고 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는 천사가 아니야. 나는 남들과 똑같은 본성을 타고났어. 이런 태도를 취하면 당신 자신을 웃어넘길 수 있고 모욕을 당해도 가볍게 받아넘길 수 있습니다. 속이 정말로 단단하고 회복력이 있으면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본능적 공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감이란 감정 조율의 도구입니다. 상대의 감정이나 기분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는데요. 자신감이나 불안, 방어적 태도, 거만함, 좌절감, 들뜸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것들은 목소리나 제스처, 자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런 분위기부터 먼저 감지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이 분위기는 본능적으로 전달되어 상대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상대가 방어적 태도를 보이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분이 들 가능성이 크지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내야 할 것은 상대의 의도입니다. 흥분과 관심을 표현하는 상대의 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읽어낼 수 있는 전체적 분위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상대는 내 말을 얼마나 유심히 듣고 있는가? 상대가 계속해서 눈을 맞추는가? 상대가 내 말을 듣고는 있지만 자기 안에 침잠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는가? 갑자기 내가 화제의 중심이 되긴 했으나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상대는 아마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나를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공감은 거울 신경에 크게 의존합니다. 거울 신경이란 물건을 줍는 것처럼 누가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마치 우리가 직접 그렇게 하는 것처럼 뇌 안에서 활성화되는 뉴런입니다. 거울 신경 덕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가 어떤 기분일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공감 능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흉내도 아주 잘 낸다고 하네요. 더불어 어떤 식으로든 상대를 따라하면 상대로부터 공감 반응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날 때도 있는데 바로 카멜레온 효과라는 것이죠. 예컨대 한 사람이 다리를 꼬면 다른 사람도 다리를 꼬는 것이죠. 상대가 말하고 있을 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보이면 교감이 더 깊어집니다. 심지어 상대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깊숙이 받아들인 다음 다시 상대에게 돌려주면 래퍼라고 하는 깊은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이런 정서적 래퍼를 몹시 갈망합니다. 래퍼, 경험하는 일이 그만큼 드물기 때문이죠. 래퍼에는 최면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상대의 나르시시즘에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본능적 공감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상대의 감정에 완전히 다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읽어낸 것들을 분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통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분석적 공감. 분석적 공감이 도움이 되는 것은 상대가 나와 아주 다른 사람이거나 나를 밀어내는 뭔가가 있어서 저항감이 들며 동질감을 느끼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그럴 때는 상대를 빨리 판단해서 어느 한 유형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순전한 바보나 사이코패스처럼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들을 훌륭한 도전 기회라고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을 갈고 닦을 기회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연구할 사람의 어린 시절 및 부모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 최대한 많은 내용을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상대가 지금 가족들과 맺고 있는 관계도 그 사람의 과거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상대가 가족 내에서 권위를 상징하는 인물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읽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상대가 얼마나 반항적인지 혹은 순종적인지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골랐는지도 상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상대의 극도로 예민한 지점을 알려주는 심리적 방아쇠를 찾아보세요.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면 상대의 경험으로부터 그런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큰 목표는 그 사람만이 가진 독특한 개성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정확히 말해 우리는 이 사람이 나나 내가 아는 다른 사람과 다른 바로 그 지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 기술. 공감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일련의 과정입니다. 내가 발전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피드백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직접적 피드백과 간접적 피드백이 그것입니다. 직접적 피드백은 상대의 생각이나 느낌을 물어서 내 짐작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물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내 능력을 아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접적 피드백은 라포를 더 많이 느끼는지, 어느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내 스스로 가늠해 보는 방법입니다. 이런 공감 기술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직접 부딪히며 만나는 사람이 많을수록 당신의 실력은 향상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다양할수록 공감 기술도 다양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의 유동성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본능적 교감과 분석적 교감을 계속해서 섞어 사용하세요. 당신의 공감 능력이 향상되는 게 눈에 보이면 그 짜릿함이 느껴짐과 동시에 상대방의 마음에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삶이 더 순조로워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 본성에서 가장 뿌리 깊은 법칙은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 19세기 미국의 심리학자가 한 말입니다.